네. 확인해 주십시오. 네. 제가 2년 전에 또 이 자리에서 강연한 바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제도 항상 같이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이고 어, 이런 주제로 제가 항상 강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매년 여러 학자들과 같이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도 책과 올해 책 제목이 커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그 키워드를 잡곤 하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제 외환내빈으로 시작해서 내후외환, 그다음에 작년에 이맘때 책 낼 때 올해에 대해서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를 잡았었고요. 내년도 2021년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을 잡았고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코로나 이후 변화와 내년에 느끼게 되는 세 가지 진퇴양난에 대해서 설명한 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때 2020년을 예상할 때 저희가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를 쓴 이유는 당시 세계 경제가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한일 간의 또 갈등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 오리무중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가지고 외롭게 고생한다는 고군분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에 올해 실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상황이 다 악화돼가지고 모든 경제 예측이 다 틀렸죠. 그래서 실제 상황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졌고 한국 경제는 고군분투를 넘어서 거의 기진맥진 상황에 도달했고 몇십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사회생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표현한 말이 세 가지 진퇴양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수 대 수출 사이의 진퇴양난인데 한국 경제가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외 경제들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어떻게 내수를 돌파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사이에 내수 수출 사이의 진퇴양난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무조건 늘리다 보면은 또 국가 채무가 증대한다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큰 어려운 선택.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미 안중을 해가지고 아니 반대로 안미 경쟁을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이런 분리가 잘 어렵게 돼서 경제와 안보가 합쳐지는 상황, 미국이 우리 편으로 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세지는 상황 하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 어려워지는 그런 진퇴양난을 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거대한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진행됐던 디지털화이고요. 그걸 책에서 일장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탈세계화 또는 세계화의 퇴각 또는 이제 좁게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 이것이 이제 큰 흐름이 되었고 책에서 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의 증대라는 또 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예상되는 바이든도 결국은 정부 역할의 큰 증대, 경기 부양책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세계 진퇴양난과 세계 흐름을 주로 얘기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이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미 진행되던 트렌드인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더 가속화됐단 말이죠. 특히 언택트라는 이제 상황이 더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하에서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MZ 세대가 출현했다 것을 책에 다루고 있는데 MZ 세대는 26세에서 40세 이 사이고 Z 세대는 95년 이후 그러니까 25세 밑에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합쳐서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고 이미 기업의 구성원들의 반이 넘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익숙한 각종 비대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꾸준히 계속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들의 소비가 타연령층으로 확산되는데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두 영역을 다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 세대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상황은 이들의 근무 양식은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후로 이것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원격 근무, 집이든 어디든 뭐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원격 근무가 되고 또 시간과 장소가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유연 근무가 되고 최종적으로 스마트워크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조합해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최적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칭하는 말이 바로 스마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과제로서 이들의 처하는 노동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횟수가 늘어나면 다행히 공급이 늘어나는 경직적인 연공 서열형이 아니라 과업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든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페이를 받는 그런 과업 중심의 중위급제로 전환되는 것이 거의 필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코로나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시 경제학적으로 코로나가 의미하는 그 탈세계화라는 것이 또 굉장히 이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버드에다가 프린스턴 옮긴 로드릭 교수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패러독스 세계화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말은 세계화하고 민주주의하고 국가 주권은 세계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세계화 개발하게 되면은 국가의 집권이 좀 견제를 받거나 또는 민주주의를 종종 희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러기에 비추어 보면은 과거에 한국이 했던 동아시아의 개발 독재란 것은 민주주의를 잠시 미루고 개방을 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취한 그런 정책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아예 그 OECD 가입하면서 민주화도 되고 세계하다 보니까 이 세계의 균형을 상실해 가지고 우리가 9.27년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란 것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 같은 나라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세계화의 비용을 치르고 있고 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선진국까지 이 세계사의 긴장을 잘 못 관리한 덕에 월가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뭐냐? 이제 세계란 것은 선진국, 후진국 가림없이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비용을 주는 그 득에 대해서 회의가 가는 상황으로 됐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냐? 트럼프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 개방을 가치로 세우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는 보호주의를 하고 세계란 것은 중국만 이해한 것이다. 중국만 돋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미국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꾸는 이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거시금융에서 쓰이던 트라일레마를 연결시키면은 거시의 트라일레마란 것은 자본 자유하고 독립적 통화 정책과 환율 자율성을 세계는 다 못하다는 것인데, 그죠? 자유화되면은 이자율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세계화 트라일레마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란 것은 자본 자유 부분을 좀 세계화가 태조에 따라 좀 더 줄인다면은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통화가 국제 결제 화폐가 아닌 나라에서는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환율에 대해 좀 더 자율성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고, 이야기는 오늘 강의 뒷부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한국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성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국 1인당 소득이 구매력을 물가를 고려했을 때 수준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으로 그전에 한국이 임진왜란 이전에 잘 살다가 일본이 한국을 넘어섰는데, 이제 다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일본에 대한 추격을 완성했다. 그걸 추격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추격이란 말은 격차를 줄인다는 뜻인데, 그럼 추격 2.0은 뭐냐? 아직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과 같이 미국 대비 70%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미국 대비 80%, 10%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줄여서 독일과 같은 수는 되는 것이 저는 추격 2.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더 이상 벤치마크하지 말고 좀 더 선진국이고 제조업이 강한 독일을 벤치마크해서 최소한 독일까지는 따라가자라는 것이 이제 추격 2.0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옆에서 보면은 제가 책에서 그 추격 지수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국 1인당 소득 70%면은 영국, 프랑스랑 같은 수준이에요. 이미 이태리에 넘어섰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아직 독일만 좀 더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징탕난 해결이 새해 경제 성장을 결정지을 관건인데, 그 해결책은 저는 3대 트렌드에 있다 생각하고, 이 3대 트렌드 어떻게 활용해서 3대 진퇴양난을 해결한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대 수출 간의 진퇴양난은 결국은 중국이 하듯이 한국형 쌍순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을 통해서 리쇼링이 좀 더 가능해지고,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시장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내수 성장 동력 산업을 더 이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 대 국가 채무의 진퇴양난은 결국은 한국의 K 뉴딜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야심차게 K 뉴딜을 선포했는데, 관건은 얼마나 승소효과가 큰 민간, 그러니까 승소효과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정부 지출을 1조를 하면은 그거 빼고 순수한 민간 GDP가 얼마나 느냐인데, 이것이 1이 안 돼요. 사실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높은 분야를 찾아서 해야 되고, 결국에 그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이 민간 부분으로 확산이 되냐가 되겠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누들이 빠진 게 세 개의 난제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한 원격 진로 허용이 빠져 있고, 또 사회보장 누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통합, 이런 주제들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직무형 노동시장 좀 더 유연하고 안정을 동시에 주는 그런 노동시장 개혁이 빠져 있는 것이 좀 뉴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확신 못 가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냐 중국에 대해서는 경중한미 2.0, 단미 장중 신서방 정책으로 저는 돌파하자는 생각인데, 이걸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탈세계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거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의 탈세계화가 좀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 미중 분쟁 이후에 무역의 탈세계화, 보호무역제가 왔단 말이죠. 코로나로 최종적으로 생산 방식, 글로벌 밸류체인까지 자국화가 되는, 탈세계화되는 니어쇼링, 리쇼링이 중요해지면서 이 3단계로 탈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의 입장은 경중함이 이쪽은 뭐냐면은, 과거와 같이 경제 중국, 안보 미국이 이제 점점점 이게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반대로 중국한테 안보를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2.0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추구할 가치인 다자주의, 자유무역, 이런 가치들은 갑자기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이걸 포기함에 따라서 이런 걸 주장하면은 중국 입장과 같아졌는데, 다행히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다시 이런 다자주의하고 자유무역 원칙이 다시 복귀할 거에 따라서
한국한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분리 사이에서의 그 진퇴양난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이 바이든의 선거에 따라서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미 장중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미국의 어떤 그 이해를 감안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자꾸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더 가속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한국한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재 한중 간의 무역 구조는 중국이 만드는 최종재에 필요한 중간재, 자본재, 소부장을 한국에 공급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 자꾸 국산해버리면은 한국에 팔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계속 중국한테 소부장 같은 중간재를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단미 장중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 기미 시중 뭐냐면은 우리는 기술은 미국한테 많이 의존하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중국 시장으로 팔자, 이런 식의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 기술로 한국에 제조하여 중국 시장에 판매한다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서방 정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대러시아에서 신북방 정책, 동남아 신남방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한국이 추가할 수 있는 미중 사이에서 가치란 것이 결국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시장주의, 민주주의인데 이런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중시하는 나라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저는 미중 사이에서 유럽과 협력하여서 미중 사이의 돌파구를 찾자는 그런 생각하에서 신서방 정책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미국 대비 중국의 시장의 크기, GDP의 사이즈인데 중국이 미국 대비 2020년에 10%밖에 안 되다가 지금 70%에 도달했습니다. 70%. 엄청난 추격이죠. 그래서 언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냐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 요 트렌드, 그러니까 가령 2010년에 중국이 미국 대비 10%였고 지금 70%인데 이 트렌드를 그대로 연장하면은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추세, 2015년에 중국이 미국의 60%였고 지금 70%인데 이걸 연장하면은 2035년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2035년 부근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 같은데 넘어그 자체는 큰 변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미국이 영국보다 커진 때가 19세기 말인데 실제로 미국이 G1으로서 자리 잡는 것은 그보다 50년 뒤 일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부근에 중국이 미국보다 커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미국의 우위, 요즘은 미중 간의 어떤 그 양립이 진행되고 그보다 훨씬 뒤에야만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넘을 거라는 건 예상은 아주 훨씬 뒤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과 우리나라 거시금융 전망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대선을 많이 지켜보았을 텐데요. 그 4년 전에 트럼프가 이길 때, 힐러리하고 이길 때는 당시에 가장 큰 어떤 그 변수는 바로 아까 말한 세계화의 책임론, 세계화란 것이 중국만 득보고 미국은 어려졌다. 특히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벨트인 러스트 벨트가 흔들리면서 중산층이, 러스트 벨트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돌아선 것이 힐러리의 패배, 트럼프의 승리의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중국 책임론이 좀 희석되고 트럼프가 기껏 내세운 대중국 관세 떼대기가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특히 미국 소비자들한테만 부담이 줬단 말이죠. 사실 요 점을 바이든이 많이 공격했죠. 트럼프 네가 취한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대신에 세 가지 국내 이슈가 있었는데 BLM, 블랙 라이브즈 매터, 바로 흑인이 자꾸 이제 막 당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
비백인층 표를 이제 바이든한테 가게 했고, 코로나 대처가 워낙 부실하니까 미국 중상층도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 판사 전통적인 어떤 룰을 깨고 보수 판사를 임명에 따라서 레프트층에도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과거에 공화당 지지한 사람들도 트럼프를 안 찍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바이든이 이긴 걸로 결판이 났지만은 결국은 미국 내에 내상 상처가 크단 말이죠. 미국이 많은 분열을 노정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보듯이 트럼프가 자기 손을 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결국 미국의 힘의 약화를 의미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다 이김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물러나고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다. 미국이 트럼프는 다른 나라 상관없다. 나는 우리나라 것만 챙기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은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세계를 다 이제 순시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의 경쟁력이 이미 많이 나왔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때리는데 트럼프식으로 자유무역주의라든가 WTO 같은 다자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 틀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관세보다는 좀 타겟식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과 또는 지자권 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했던 방식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내렸던 법인세를 상당히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고 고소득의 세를 높여서 이게 전통적인 사실은 민주당 정치 이걸 통해서 이 돈 가지고 세계화의 피해를 본 약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식으로 정책을 하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그걸 통해서 친환경 이미지를 다시 컴백하겠다. 트럼프는 이걸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석 기관에 나온 말이 바이든 이후의 경제 변수에 대해서 바이든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B는 본디드 얼라이어,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우방 국가 다시 결속을 강화한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환경에 대한 중시, 특히 셰일가스 같은 그런 무분별한 어떤 개발을 견제하겠다는 면에서 소유값이 오를 것 같고 경기병도 소유가 올리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달러가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발생하고 있죠. 달러 가치 하락하고 위안화라든가 원화 가치가 상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코 프렌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어떤 사업을 많이 벌려서 이 분야들은 한국 기업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N은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도 트럼프식의 탑다운이 아니라 정통적인 바텀업으로 해서 다자간조로 한다는 이런 식의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 차원에서 좀 정리하면은 결국은 바이든이 하는 정책은 몇 가지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었다면은 바이든은 리스토어 더 소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정신을 되찾자. 미국의 정신은 뭐냐 하면은 리버럴한 글로벌 오더하고 민주주의하고 자유무역, 공정무역, 환경, 평등이란 말이죠. 이런 미국의 가치를 다시는 이걸 추구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세계화 때문에 미국 중산층이 피해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화를 찬성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그걸 중국을 때려서 해결하기보다는 이로부터 피해를 본 중산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세 중대라든가 부자 정책을 통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무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탈퇴했던 온갖 국제기구, WHO, UNFS, 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에 대해서 다시 컴백해서 하는 말이 We are back, count on us.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우리를 믿어라. 라는 식으로 해서 TPP부터 이제 복귀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장보다는 좀 상을 봐서 진행될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때리기보다는 견제할 것과 협력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견제할 것은 관세로보다는 첨단 산업 굴기, 그다음에 지재권,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를 통한 어떤 차별적인 어떤 견제를 하고 대신에 환경, 코로나 보건,
한반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가 똑같이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탄소 중립성을 이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친환경 산업들이 시장 면에서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요약하면은 한국의 영향으로서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크게 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정책은 뭐 일부 한국에 좋고 나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디 튈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인데 그걸 해소한다는 면에서 이머징 컨트리로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줄인다면서 좋은 것이고 다자주의 한국한테 중요한 것이죠. WTO를 통한 다자적인 통장 질서가 한국에 유리한. 왜냐하면 강대국이 마음대로 휘젓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죠. 근데 부담은 이제 원화 절상 압력이 좀 된다는 것이고 한국 그린 뉴딜 산업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계 성장 경로가 이제 이것이 이전의 경로라면은 한 번 파동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V자로 회복되는 또는 나이키자로 서서히 회복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두 번 또 세 번 파동이 와가지고 W자로 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데 V자로 회복한 날은 거의 중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 파동을 잘 막으면은 W자를 안 가더라도 V자 내인 나이키 형태로 회복이 이제 좀 좋은 나라라고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성장률 예상이 마이너스 뭐 1.2%,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뭐 1.5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요 국가에서는 제일 낮은 좋은 상황이죠. G20가 마이너스 5.7%, 뭐 중국만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 중국과 베트남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국이 3.1% 예상되는데 OECD에서, 근데 이 수준은 미국보다 낮아요. 미국이 4.5%. 왜냐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저 대비 성장률이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2021년 성장률은 한국보다 미국이 높을 수 있단 말이죠. 올해 나쁜 나라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률 랭크로 보면 한국이 내년에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대로 좋았기 때문에, 그죠? 기저 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주가가 뭐 엄청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전에 견해는 이게 버블이 아니냐, 실물과 금융이 이제 괴리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부 버블 측면이 있지만은 다 버블은 아닌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된 것은 뭐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이자를 넘었단 말이죠. 뭐냐, 배당 수익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주식에 조금만 갖고 있어도 이자율보다는 더 나온단 말이죠. 이런 펀더멘탈한 변화가 현재 주가를 계속 꺼질 거라 하는 예상에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에 비해서 채권이라든가 다른 대치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진 성향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배당 수량도 꾸준히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것은 바로 이제 예금금리가 계속 추락해가지고 배당 수익률보다 역전이 발생하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여러 자산의 성과인데 역시 주식이 가장 성과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주식에 비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새로운 성장 기업들이 성과에 기반하면서 등장했단 말이죠. 버블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주가 상승을 떠받치는 요인이라서 금방 훅 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상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좀 아까 세 번째 진탕 중 하나는 이제 채무 비율의 증가인데, 한국 채무 비율이 올해 이제 43%를 넘어서고 있고 10년 뒤에는 거의 100%를 갈 거로 이제 뭐 예상되는데 아직은 뭐 등급은 좋지만은 이 비율에 대해서 이제 뭐 어디가 적정하냐는 논란이 많은데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견해가 IMF가 몇 년 전에 공고한 것이
그 나라 통화가 국제 결제화폐인 경우에는 60%도 적당하지만은 반대로 또 통화가 국제 결제 통화 아닌 나라에서는 40%가 좋다는 그런 견해가 나온 바 같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은 이미 40% 넘었다는 면에서 조금은 주의할 것이고, 나는 이런 기준치보다 더 관건은 한국의 앞으로 미래의 경로가 스페인형이냐 또는 남부 유럽형이냐 아니면 독일형이냐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정부 지출 늘렸습니다. 부채 올라갔는데 이거 유일하게 다시 떨어뜨린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성장이 나오니까. 반면에 다른 남부 유럽 나라들은 이 비율을 못 떨어뜨렸습니다. 계속 높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현재 쓴 돈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을 창출해내느냐가 장기적 선망을 결정준다 보고, 그 핵심은 앞으로 말한 케인 뉴딜의 그 성공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변수는 단순히 그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현재 발행하는 국채는 워낙 이자를 쌓아가지고 과거에 발행된 국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부담이 적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같은 40%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좀 작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이자 비용은 국채 금리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을 얼마만큼 내느냐 하고 금리수는 당분 낮을 거기 때문에 성장률을 플러스를 해야지 이게 실제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죠? 오히 관건이란 말이죠. 또 하나 변수는 우리나라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외국인이 갖고 있을수록 불안한 거죠. 그래서 25%가 평균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낮아요. 일본은 거의 다 일본 국내인들 들고 있기 때문에 100%라 하더라도 100% 넘더라 하더라도 괜찮은 것인데, 한국은 14%라서 아직은 낮은 수준인데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한국 경제의 몇 가지 그 정책 과제 이슈를 짚어보는 식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미 나왔던 이제 한국판 K 뉴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 뉴딜은 아시다시피 원래 세 가지 부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안정망 뉴딜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 추가됐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DNA라든가 또는 교육 인프라, 비대면 뉴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린 뉴딜은 이제 녹색 산업 이런 것들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안전망은 이제 사회안전망이 사람의 투자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승수효과를 보면은 이 투자한 돈보다 한 그 절반 정도 밑에밖에 민간의 GDP가 창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게 체인 리액션처럼 민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큰 비전 자체는 적절한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제시한 가장 큰 장기적이고 좀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었던 것이고, 현재 재정 여건 가지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좀 더 보완한다면은 민간 참여 부분이 제일 어떤 그 관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자꾸 뛸 수 있는 혁신 생태계적인 측면,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안정망 뉴딜에 있어서도 연금 개혁 이런 문제들이 별로 언급이 없는 것이 이제 더 빠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격 진료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3대 난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말기로 한다는 면에서 이런 난제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가 드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이슈가 이제 기본소득제하고 전국민 보육제가 하나의 이제 화두로 떠올랐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두 분이 여기서 갈라섰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이슈인데, 기본소득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떴는데, 사실 기본소득제는 우파여야 돼요, 우파.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유연해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막 실업률이 30%까지 떨어지는 그런 노동시장 유연한 경제에서는 기본소득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IT 기업들이 기본소득제를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미 독일과 같이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기본소득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보장제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이 둘 중에 어중간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보험의 커버지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또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는 약간 좀 중간에 어떤 이것도 진퇴양난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전체 2,600만 근로자 중에서 반도 안 된 사람만 고용보험에 들어갔다는 면에서 보험의 대상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사회보장제도도 현재 고용자냐 아니냐 그 지위보다는 소득을 부족한 부분을 보존한다는, 피고용료보다도 소득 손실을 보존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개념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어디 남한테 고용된 사람이 아니지만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을 보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보험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논한 것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을 하지만은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서는 근로장려 세제를 하고, 일이 없어 힘든 사람들한테는 생계구호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장애인 노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렴실이 높잖아요, 평균보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제가 좀 더 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제의 약점이 이걸 받으면은 근로욕이 떨어질 거라는 것인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성취욕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근로욕 떨어질 효과가 적다는 면에서 기본소득제가 좀 말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걸 할 때 비용 면에서 뭐 어떤 걸 주냐면은 가령 뭐 너 일생 중에서 아무 시기나 5년 선택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가장 이것이 필요한 시기에 선택해서 5년 동안 최대 5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인 기본소득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논의들이 사실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보험에 대한 어떤 포괄비를 높여야 할 필요인 반면에 청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말이 좀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절충안 같은 것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까 MZ 세대 이후로 이제 스마트 워크가 나오면서 노동시장도 이런 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가장 핵심된 보호된 노동자층 임금도 좋은데, 이런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직인데 외근하는, 정규직인데 뭐 밖에서 일하는, 또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인데 자발적 계약직 이것이 전문직이란 말이죠. 페이가 높은 이런 층인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동시장 현재 이 구도가 말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규직 유연 근로자, 자발적 계획이 높아지는 이런 식의 이제 형태로 노동시장이 MZ 세대에서는 바뀔 거란 말이죠. 이미 IT 서비스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재택근무 하다 이제 아예 그냥 뭐 그런 원격 근무가 노움이 되는 상황이 오겠단 말이에요. 커지겠다. 정규직인데 회사에 나왔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자꾸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까 말한 연공서열형 보상제도에서 어디 있건 간에 일한 거에 따라 보상한다는 직무급제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결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보하는,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것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인데, 이것이 이런 디지털화하고 유연 근무제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진짜 뉴딜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 30대 MZ세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기획잡, 이런 자발적 계약 또는 원격 구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화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나온 책에 디지털사 2.0 책에서 그 블루프린트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국이 과거에 디지털사 1.0은 초고세 인터넷망 하나 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헬스케어, 리빙, 교육, 그다음에 노동, 기업, 금융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면서 최종적으로 정치까지 디지털화되는 이런 식의 어떤 사회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 이전에 헬스케어 같은 걸 이미 디지털했다면 훨씬 더 충격이 적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교육도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그냥 비대면 교육하라고 허둥더둥 했는데 이미 그쪽으로 갔더라면 훨씬 더 준비가 대응이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결국은 앞으로 뉴딜의 핵심이 될 거고, 이것이 잘 되면 한국이 이제 또 한 번 점프해서 독일까지 갈 수 있는 추격 이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내수 창출 면에서 결국 이제 리쇼링이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잘 성공하는데 그것은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 가까운데 기업이 위치 짓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이죠. 한국은 시장이 작아가지고 결국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있는 데서는 대기업에 묶여 있는 생태계들이 좋다면은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계산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높거나 법인세가 높아도 또 하나는 환율이 아직은 한국 환율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저는 이제 리쇼링 트라이레마를 했는데, 높은 법인세, 높은 최저임금, 강한 통화에서는 결국 리쇼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한국은 이미 법인세가 높고 최저임금 높은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중위소득이 60% 높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한국 통화가 아직은 원화가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앞으로 방향하는 것은 결국은 선진국형을 하려면 통화가 좀 값어치가 세지고, 대신에 저는 유럽식으로 정도 수준까지라도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결국 리쇼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부분은 사실은 디지털화하고 자동화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법인세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딴 나라랑 경쟁하기 때문에, 유럽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법인세 하고 좀 더 강한 통화,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통해서 구한데, 임금 수준보다도 임금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보다도 주 52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주는 탄력 근로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여러 장애에 부딪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리쇼링이 세 가지 유형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현대자동차가 조립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단순한 부품인 자동차들은 여러 가지 와이어를 묶은 와이링 하네스가 모두 다 중국에 생산되고 있었어요. 중국에 바이러스 터지니까 생산 중단돼 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자동차 전체 생산이 중단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중국에서 하는 이유가 그 조그만 비용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금융지원 조세지만 한다면은 한국으로 리쇼링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두 번째 리쇼링은 뭐냐면은 아주 철강 솔젠트에서 뭐냐면은 생산 과정의 일부를 회의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정을 바꿔 가지고 중개에서 처리하던 부분을 다 한국에서 한꺼번에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리쇼링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혁신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고, 솔젠트는 뭐냐면 바이러스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액을 담는 튜브를 독일에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자기도 급하니까 이 수출을 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삼성의 도움으로 국산화했어요. 이것도 리쇼링 하나죠. 근데 이런 사례는 결국은 중소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량 지원,
기술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만이 이런 리쇼링 가능하고, 그다음 진짜 본격적인 리쇼링은 뭐냐면은 GNG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중계동 공장을 완전히 문 닫고 한국에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가장 높은 고도의 리쇼링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중국의 임금이 오르니까 한국에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지으면은 비용 면에서도 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쇼링이 굉장히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디지털화 진행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쇼링이 좀 더 늘어난 추세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돈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지원까지 한다면은 리쇼링이 좀 더 추세로 갈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마치면은 한국 자본주의 미래가 저는 세 가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이 제조업 서비스 중에서 제조업이 강하고 서비스가 약한데 서비스를 좀 더 고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디지털화와 비대면 산업의 증대에 따라서 서비스를 첨단 고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고 있고, 농업까지 그렇다면은 이것이 한국형 쌍상 순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수와 수출 순환이 쌍순환이고, 제조하고 서비스 농업까지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두 개의 순환이면 쌍쌍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주자본주의 대 이해관계 자본주의인데, 한국 IMF 이후로 굉장히 주자본주의를 확 이제 껴안았는데, 이게 대한 이제 또 좀 이해관계 자본주의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미국의 그 보잉 같은 회사가 5대 주주가 다 PEF인데 거기에 배당을 다 줬다가 바이러스 터지니까 정부 부분에 이제 보증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과도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면서 좀 더 주주 이외에 경영자라든가 어떤 근로자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는 식의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미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주주 자본주의보다는 이해관계 자본주의가 앞으로 비전이라고 선포한 바가 있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CEO들 포럼에서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어떤 균형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은행들의 배당을 제한하는 조치도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도 미국을 닫고 이제 하고 있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벤처 기업 할 때 복수 교육권을 주겠다는 것도 허용안이 나와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주 일투표권이라는 전통적인 주자본주의 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나스닥 상장 시에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봅니다. 간사 서민 3%의 룰도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뭐 정반대로 뭐 현재 어떤 오너를 견제하는 측면이 뭐 말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런 의결권을 줄 때 어떻게 주식을 단기간으로 이렇게 허용한 사람과 오래 보유한 사람 같이 대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6개월까지를 해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는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좀 더 주식을 오래 보유한 비오너에 대해서 좀 더 그 권한을 준다면은, 주식을 아예 단기간에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간사서민에 꼭 참여권을 주는 것이 맞냐 말이야,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이걸 리밸런싱의 시작이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리밸런싱이 뭐냐면은 과도한 자본 자율성에 대해 이동 자율성에 대해서 대외 안정성도 이제 중요하다는 이 두 개를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항상 신흥국들은 결제 통화가 국자가 안 돼 있어서 단계적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외환위 가능성이 항상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코로나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한국의 보도인 외환 건전성 3종 세트를 소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공급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은행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확대했었고, 그다음에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로 줄여줬고, 그다음에 LCR 비율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외환 수급을 조장한 조치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본의 맹목적인 그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정부가 개입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인 안정성을 추구한 조치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걸 보고 이게 사실 별로 원래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한국이 선도적으로 잘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세계화 패러독스 또는 거시금융의 트릴레마를 좀 더 신흥국이 통화 정책, 환율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어떤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외환위 가능성 우리가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결론 내면은 한국 자본주의 미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조업 중심 경제의 강점이 잘 부각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뒤처진 서비스업까지 좀 디지털화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를 통해서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3대 이중구조,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이중구조,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다 코로나 이후 강화된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비싼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방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좋은 디지털 헬스, 디지털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되면은 수도권 지방 이동구조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꼭 정규직 그 사내 근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해지면서 노동시장 이동구조도 이제 극복이 가능하는 그런 어떤 큰 틀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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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연해 주신 이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창 강연은 내년 1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